아, 저 새끼 다 구라구나. 조폭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었네. 안녕하세요. 저스트 위로 채널의 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 채널을 개설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세뇌를 당하고 악인에게 조종당하고 지배당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은 빛 하나 없는 암흑 속을 구르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내 앞에 장애물이 너무 많아서 맨날 이리 치이고 구르며 상처받으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하면 딱 적합할 것 같네요.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 누군가 갑자기 암흑을 뚫고 후레쉬 하나 들고 날 찾아와서 내 손을 꼭 잡아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곳을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가 정말 코앞에 있어서 그곳을 탈출할 수 있게 된다면 당장이라도 죽을 수도 있었던 암흑 속에 갇힌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적적으로 제 손을 끌어잡아 출구 앞에 세워준 사람을 만났고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조금 더 그런 기적에 노출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암흑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내어 끄집어낼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있는 지옥 속에 촛불 하나 정도는 떨어뜨려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누가 들어줄지도 모를 저의 경험을 내뱉고 있습니다. 세뇌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짚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세뇌가 끼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악인이 금전적으로 갈취 또는 편취를 할 때 일정한 패턴이 생긴다는 것을 느꼈을 때 저는 의심하는 마음을 갖는 것조차 두려우면서도 점차 마음속에 커져가는 위구심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심한 세뇌를 당하고 악질적인 폭행에 노출되어 있었기에 악인이 신의 능력으로든 무력으로든 저나 제 가족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것이 보장되어야만 악인을 벗어날 용기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악인이 어떤 인간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제 위심을 티내지 않기 위해 더 철저하게 연기해야 했습니다. 악인에게 티끌만큼이라도 절 책잡을 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 악인이 거슬려 하는 것들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메모해 두고 악인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악인의 괴롭힘은 여전했지만 악인은 점차 제가 완전히 자신의 세뇌에 단단히 홀려 자신의 입맛대로 맞춰진 거라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자신을 절대 떠나지 못할 거라고 크게 자신하게 된 듯한 악인은 제 사업적인 경험과 자신에게 책 잡히지 않게 꼼꼼하고 철두철미하게 움직이는 절 보고 그 모습에 신뢰가 갔던지 자신이 잘 모르던 분야의 개인적인 업무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사업자를 낸다던가 세금 신고 업무를 한다던가 등의 일을 말이죠. 저는 악인을 도와주면서 악인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자 악인은 저를 마치 자신의 오른팔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비서와 같이 자신의 일처리를 다해주자 돈을 요구하기 위해 괴롭히는 것 외에는 신체적 폭행을 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신이 존재해서 신이 나와 내 가족에게 벌전이라는 것을 내려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인가? 그 사람이 진짜 조폭 출신이라서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저는 도저히 도망갈 용기가 나질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 몸 하나 살자고 내 자식과 부모, 형제, 소중한 사람들이 잘못되는 거는 죽는 것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악인을 흥신소 같은 데라도 위례하여 뒷조사를 해볼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악인이 계속해서 돈을 뜯어갔기에 차일피일 시간만 흐르고 있었죠. 하지만 막연히 목표를 잡고 더 치열하게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네, 여기서 좀 답답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 한 가지 이야기 드리자면, 위심을 하는 것과 세뇌가 깨어진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위심을 한다 하더라도 악인의 존재에 대한 세뇌는 장시간에 거쳐 다양한 범죄 피해와 함께 발생했기 때문에 위구심이 든다 해서 악인의 모든 세뇌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좀 더 위심의 박차를 가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경고했던 세뇌에 드디어 깨지려고 실금이 생긴 것과 같은 일화라고 보시면 알맞을 것 같습니다. 알바가 끝나고 새벽 3시에 자신을 보러 넘어오라고 하는 악인의 부름에 그 새벽에 악인이 있는 곳까지 가서 저 외에 2명의 피해자들도 같이 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악인은 일주일에 5일 이상을 자신을 만나러 오게 해서 술자리를 가졌고, 주 7일을 쉬는 날 없이 12시간 이상 일을 하던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날도 악인을 만나고 바로 일을 갔다가 온 거였기 때문에 2일째 잠을 못 잔 상태였던 저는 새벽 5시, 6시쯤 되자 졸음이 쏟아지는 것이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악인이 말하고 있는 앞에서 제가 저도 모르게 잠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악인이 개방되어 있는 술집에서 제 따귀를 때렸고 그와 동시에 독서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뺨을 맞자 동석하고 있던 다른 피해자들도 얼어서 악인을 쳐다보았습니다. 야, 이 X야. 네가 감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을 쳐자? 야, 내가 너 일 봐주느라 어제도 상 가서 개고생을 하다가 새벽녘에 끝나서 이제서야 밥 한 끼 먹고 있는데 은혜도 모르는 년이 잠이 쳐오냐? 라고 소리를 질렀고, 너무 서럽고 아팠지만 고개를 더 숙이며 잘못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좋은 건수를 잡았다는 듯이 자신의 화를 폭발시키며 자신이 애첩이라며 데리고 다니던 다른 20대 여성 피해자에게 어깨를 두르며, 야, 혜주야, 내가 인연 찢어 죽여서 너한테 보여줄게. 나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나도 전혀 찢어 죽여야 기분이 풀릴 것 같다. 라며 끔찍한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악인의 괴롭힘에는 억지가 가득했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조작과 수치스러움을 주는 모욕감이 가득한 말들이 항상 포함되어 있었지만 악인이 넘지 않는 선이라는 것은 존재했었습니다. 자신은 항상 이타적인 삶을 살고 정말 착한 사람이고 절 정말 아끼고 위하는데 제가 신들이 내려준 지침대로 잘하지 못하고 매번 실수를 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신들이 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고 그에 따라 저의 인생을 나쁜 방향으로 가게 만들려고 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그러지 못하게 막고 있으며 제가 또 실수하지 않게 매번 다그치고
혼내는 것이라고 항상 세뇌했었습니다. 이것은 악인의 모든 악행에 대한 면죄부였습니다. 자신의 위도는 절 위한다는 것이고 오히려 절 지키는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무슨 행동으로 절 괴롭히더라도 신이라는 존재가 항상 언급이 되고 신이 주체가 되어 절 괴롭히는 것처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이 제 가족을 잘 못되게 할까봐 걱정이라면서 국 같은 것을 하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제 가족을 직접적으로 해한다고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악인의 세뇌에서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었기에 악인의 그 말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걸 스스로 부정한 것과 같은 행동이었죠. 그동안 절 괴롭힌 것은 다 자신의 기분풀이를 위해 괴롭힌 것뿐이라고 스스로 말한 셈이었습니다. 술을 과하게 먹어 실수를 한 것이었죠. 너무 잦은 술자리야 수도 없이 많은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실수한 것을 뒤늦게나마 알아차린 것인지 제가 자신이 짓거린 소리를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자 그러니까 잘해 이 새끼야. 이 오라비가 얼마나 힘들면 이러겠니? 라며 서둘러 술자리를 마무리한 아기는 그날은 웬일로 집에 가라며 자신의 애첩이라는 피해자와 함께 가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제 정신을 지배하고 있던 세뇌라는 것에 제대로 금이 가기 시작했고 어떻게든 빨리 악인의 실체를 확인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더 악에 바쳐 돈을 최대한 마련하기 위해 일을 하던 중 알바 자리에서 만난 저보다 10살 이상 많은 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자신은 욕심 없이 자신 하나 먹고 살 생활비만 벌며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마인드가 참 독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그분은 너무나 지독하게 일하는 제 모습을 보며 항상 궁금해했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치열한 것이냐고 종종 물어왔습니다. 그냥 빚 갚으려 한다는 제 말에 더 깊이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분은 저한테 참 별거 아닌 친절을 잘 베푸는 분이셨습니다. 어깨를 주물러 주거나 따뜻한 차를 타주거나 일 때문에 힘이 들 때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말이죠. 편한 분이었습니다. 거리는 지켜주면서 친절을 베풀어주는 고마우신 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악인에게 또 어떠한 일로 인해 굿을 더 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비용을 마련하라는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일하던 중 잠시 나가 받은 그 연락의 내용에 막막하고 힘이 들어 울다가 벌개진 눈으로 들어가니 그런 저를 보며 그분은 오늘 일 끝나고 시간 좀 내달라 하셨습니다. 일 끝나면 바로 악인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데 어쩌지? 라고 생각하다가 그분의 제안을 선뜻 거절하고 싶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으니 그분이 먼저 방안을 내주셨습니다. 마치 제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일도 없으니 매니저에게 2시간 일찍 퇴근하겠다 말하고 자신의 집에서 차 한잔 하자고 말이죠. 악인에게 통제당하면서부터 당연히 타인과의 만남은 금기시되는 부분이었지만 그날은 너무나도 지치기도 했고 따뜻한 그 언니의 눈빛이 절 위로해주는 기분이 들었기에 그 언니와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하고 조금 일찍 퇴근을 해서 그 언니의 집으로 가게 되었죠. 그분은 제가 참 좋아하던 얼그레이 밀크티 한 잔을 타주며 자기야, 뭐가 그렇게 항상 쫓기는 듯한 얼굴을 하고 불안해하는 거야? 내가 해결해줄 능력은 없지만 들어주는 거 하나 끝내주게 잘하는데 이야기 좀 해볼래? 나 입 진짜 무겁고 혼자 살아서 어디 이야기할 데도 없어.
그 말에 솔직히 제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싶었지만 막연한 두려움이 제 입을 막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랬더니 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긴, 왜 울은 거야? 뭐든 말해봐. 괜찮아, 자기야. 그래서 저는 대답했죠. 제가 이야기하면 언니도 잘못될 수 있어요. 저 너무 무서워요, 솔직히. 제가 이러고 있는 것도 들킬지도 몰라요. 털어놓고 싶은 욕구와 두려움이 상충해서 위와 같은 대답이 나오자 그 언니는 바로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누가 그래? 아까 그 전화 온 사람이 그러는 거야? 자기가 오라버니라고 부르는 사람? 그 사람 혹시 무당이야? 그 말을 내뱉는 언니가 오히려 무당 같아 보일 정도로 다 아는 듯이 말하는 언니를 놀란 듯이 쳐다보자 그 언니가 또 한 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무속인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래. 그래서 난 좀 아는 편이야. 그러니까 나 믿고 한번 이야기해봐. 자기 이야기 들어도 나 잘못될 일 없고 자기가 이러고 있는 거 들킬 일도 없어. 그 확신을 주는 말과 제 손을 꼭 잡아주는 손에 용기를 낸 저는 그래도 두려웠기에 다 털어놓지는 못하고 궁금했던 한 가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기는 저에게 제 소중한 존재에 노름굿을 매달 해야 한다며 돈을 뜯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름굿의 당사자나 저 역시도 그 굿을 참여하기는커녕 참관도 할 수 없었죠. 기도를 가자며 국가 무관한 일반 기도를 할 때는 원치 않아도 무조건 가게 만들었으면서 큰돈이 들어가는 굿에는 절대 참여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보여줬던 그 살인마나 내뱉을 법한 잔인한 소리를 해대던 모습에 악인이 무당이라는 것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말하지 않고 딱 간단하게 누른 굿의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언니는 아연실색을 하며 다른 굿도 아닌 누른 굿의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냐며 대꾸하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찝찝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상했던 것이 맞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게 확실하지 않았기에 섣불리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진 못하고 언니의 조언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언니는 확실히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을 모시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했고 제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 사람이 조폭인지 아닌지까지는 잘 모르겠으니 저에게 잠시 잠적을 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권유했습니다. 빨리 벗어나는 게 우선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직접적인 해결 방안이 되진 않았지만 제 처지를 아는 사람이 생겼고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저는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 대화가 계기가 되어 저는 바로 즉시 탈출을 감행하지는 못했지만 악인을 좀 더 객관적으로 유심히 살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 시기가 거의 2년을 채워갈 즈음이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 위식을 하고 큰 행동은 못했지만 조금씩 행동을 하기 시작하자 타이밍 좋게 하늘도 절 구제해 주려 한 건지 결정적으로 모든 세뇌가 끼어질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 이후 얼마 안 있어서 저는 악인의 금전적 요구가 점점 더 커져서 결국 바텐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텐더 일까지 하게 되자 몸이 더 힘들고 고되졌지만 일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서 악인을 만나러 가는 날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위안을 삼으며 돈을 모으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신의 시야 밖을 벗어난 시간이 더 길어진 것이 불안했던 아기는 제가 바텐더로 있던 바에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갑자기 술을 마시러 왔었습니다. 아기는 허세 떠는 것을 좋아했기에 자신이 제 오빠라고 말하면서 제일 비싼 술을 구매했고 자신의 주량을 과시하며 양주 한 병을 1시간 만에 마셔버렸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아기는 또 이상한 주사를 부리기 시작했고 갑자기 제 말투를 꼬투리 잡고 또 저에게 욕을 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곳이어서 그랬는지 자신을 말리는 다른 피해자들의 말을 웬일로 고분고분 듣더니 일 끝나고 연락하라 하며 계산을 하고 나갔습니다. 살 얼음판을 걷던 기분으로 있다가 악인이 나가자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저 사람 이상하다며 진짜 오빠 맞냐고 걱정하는 것을 아는 오빠라며 대충 얼버무리고 마감 시간까지 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다른 피해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일 끝날 시간 아닌 거 알 텐데 무슨 일이지? 하고 전화를 받으니 사고가 나서 경찰서로 가고 있으니 일이 끝나면 경찰서로 오면 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악인이 음주운전을 하겠다며 다른 피해자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둘을 태운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지나가던 택시와 교통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비가 잔뜩 오던 날이었는데 교통사고가 나자마자 악인은 옆에 앉은 다른 피해자를 자신의 자리로 앉게 시킨 뒤 자신이 조수석으로 순식간에 바꿔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SD카드를 빼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눈썰미가 좋았던 택시기사님이 수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연락을 했고 그렇게 해서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서로 가니 다른 피해자는 악인을 대신해서 자신이 죄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경찰 분들께서는 일단은 택시기사의 증언이 있으니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블랙박스 영상이 없으니 택시기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일단 간단히 조서를 쓰고 조사기일을 며칠 후로 다시 잡아서 부르겠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악인은 조수석에 탄 목격자로서 같이 조서를 쓰고 있었고 자신의 애첩이라는 다른 여성 피해자는 아예 차에 타고 있지도 않았던 것처럼 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음주 측정을 하고 죄를 뒤집어 쓴 다른 피해자는 술을 안 마셨다고 나오고 목격자인 악인은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참 그 모습을 보니 기괴함을 느꼈습니다. 악인은 평소 조폭 출신이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경찰은 우습다고 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경찰 앞에서 세상 공손하고 순종적인 악인의 모습과 이타적인 삶을 산다면서 자신의 죄를 자신이 아낀다는 동생한테 뒤집어 씌워놓고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굴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티를 내지는 않았죠. 악인도 자신의 그 모습이 모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경찰서를 나서자마자 갑자기 가격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쌍욕을 짓거리며 담배를 뻑뻑 피워대더니 열받네, 새끼가 지구네 하면서 갑자기 조사실로 다시 뛰어갈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 모습에 속으로는 어이없는 웃음이 나왔지만 오라버니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다른 피해자와 함께 말렸습니다. 하지만 뭐라도 보여줘야겠던지 악인은 욕을 하면서 나보라고 하면서 절 밀치고는 조사실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욕이라도 내뱉을 줄 알았더니 갑자기 조금 언성만 높인 말투로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며 경찰분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왜 택시기사 말만 듣고 자기들을 범죄자 취급하냐는 식으로 말을 하자 경찰분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면서 선생님, 제가 언제 그렇게 선생님들을 대했습니까?
증언이 있으니 저희는 조사를 해야 해서 절차대로 진행했을 뿐입니다. 뭐 마음에 걸리시는 거 있습니까?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그 모습에 아기는 한풀 꺾이며 아니 제 동생이 빗길에 실수를 한 건데 아직 가실 여부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동생이 술도 마시지 않았다는데 조서를 쓰게 하고 하니까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라고 전부 다 거짓인 이야기를 더 공손하게 말을 하더군요. 경찰분은 한결같은 태도로 네 그러니까 조사를 해봐야죠. 그래야 억울함 없이 일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며칠 후에 조사 받으러 나오시면 됩니다. 라고 아기를 다독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기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마치 경찰분 얼굴에 주먹이라도 꽂을 것처럼 뛰어들어가더니 너무나 공손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는 아기를 보고 저는 점점 더 확신을 얻고 있었습니다. 아, 저 새끼 다 구라구나. 조폭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었네. 라고 말이죠. 아기는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는 줄 알고 열받았던 건데 그건 아닌 것 같다며 갑자기 기분이 좀 나아진 듯한 모습을 보이며 며칠 후 받을 조사에 대해서 상의를 하자며 저와 다른 피해자들을 이끌고 모텔로 들어갔고 아기는 저희들을 앉혀놓고 계속 똑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술을 먹었지만 동생은 술을 안 먹었으니까 별일 없이 일이 마무리될 거다. 자동차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자신이 다 해결을 해줄 것이고 변호사도 자신의 돈으로 붙여줄 테니 상황 잘 맞춰서 조사만 잘 받고 오라며 자신을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쓴 다른 피해자를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차를 어느 주차장에서 타고 출발했는데 거기에 CCTV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며 저보고 가서 찾아보라고 시키고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열심히 머리를 굴려가며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게 하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을 피해자들에게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했던지 아기는 3시간여를 계속 같은 말을 하며 잠도 못 자게 놔주질 않았고 점심때가 돼서야 저는 아기네 곁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쓴 다른 피해자와 함께 나온 저는 너무나도 지친 표정으로 저 말을 믿냐고 물었고 너한테 죄까지 뒤집어 씌우는데 아직도 좋은 신을 모시는 사람인 걸로 느껴지냐고 물었습니다. 서로 절대 금기시되는 말이었지만 저는 이미 확신을 한 상태였기에 거침없이 물었고 다른 피해자 역시도 제가 그런 말을 해주길 기다렸다고 이제야 서로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겠다며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도 오랜 기간 의심해왔고 그날 있었던 일로 확신을 얻었던 것이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저와 그 사람은 합심해서 악인에게서 벗어날 계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쓴 피해자가 변심할 것을 우려해 자신의 곁에서 떨어뜨리기 불안했던지 악인은 그 피해자에게 집에 가지 말고 계속 자신의 옆에 머물게 시켰기 때문에 그 피해자에게 사고 관련한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녹음하거나 찍어둘 수 있음 찍으라고 시키고 출근을 했고 저는 저대로 일하는 중간 시간을 내어 악인이 술에 취해서 그 피해자를 때리는 폭행 영상을 찍게 한 적이 있어서 악인 몰래 지우지 않고 영상을 갖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토대로 경찰서로 가서 고소 가능 여부를 묻고 악인의 신상을 이야기하며 강력계로 가서 이 사람이 조폭인지 아닌지 확인해 줄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하였죠. 영상의 내용과 겁에 질린 저의 모습에 불쌍함을 느끼셨던 건지 형사님은 진짜 조폭들이라면은 자신들이 이렇게 모를 리가 없다며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진지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사건 접수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악인을 두려워하고 지배당하고 통제당했던 기간이 너무 무색할 만큼 악인은 별거 없는 사람이었고, 확인 작업을 거친 후 악인이 방심하게끔 티내지 않고 있다가 다른 피해자와 협조하여 악인이 낸 교통사고 담당 경찰관에게 조사 전에 가서 악인이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을 이야기하고 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는지와 고소를 준비하려 한다는 이런저런 상황을 이야기한 후 조사를 따로 받을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말하고 조사 당일 같이 악인의 연락을 무시하고 잠적했습니다. 추후 담당 경찰관님이 말씀해 주시길 악인은 변호사를 대동해 조사 당일 자백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잠적해서 자신의 다른 범죄 사실까지 경찰에게 털어놓을까봐 우려한 듯 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악인은 화를 내다가 회유를 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계속 저희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완전히 바보 멍청이는 아니었는지 메시지로 협박을 하거나 하지는 않더군요. 대신 직접 저희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신상을 알고 있었기에 특히나 악인에게 저는 큰 돈줄이었기에 저를 집중적으로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저희 부모님 집에도 와서 문을 두드렸으며 제가 알바하고 있던 곳도 찾아왔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왜 이렇게 두려웠는지 악인이 모르고 있는 동생 집에 피신하여 밤새도록 진짜 몸을 덜덜 떨면서 불안에 떨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다행히 악인은 그렇게 이틀에 걸쳐 찾아다니다가 포기한 듯 더 이상 아무런 연락도 찾아오는 일도 없었습니다.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켠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어차피 고소해봤자 별밖에 하기 힘들 테니 지금부터 그냥 잊고 열심히 살아라. 그래도 벌받게 해야 한다. 그래야 네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등으로 말이죠. 근데 솔직히 저도 전자의 말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지쳐서 정말 이제 그만 쉬고 싶었거든요. 피해 후유증이 너무 컸던 탓인지 저는 하루 24시간을 넘게 거의 2일간 잠만 잤습니다. 아무리 긴 시간 잠을 자도 그 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치 기면증이 있는 사람처럼 사람과 대화하다가 잠드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고 어느 순간이든 좀 잠잠해지면 다시 악인이 저를 찾아올까봐 두려웠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하면 잘못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맞으니까요. 저 역시도 정말 심각한 피해를 당한 것인데 저를 온전히 피해자로 생각해주지 않고 오히려 저를 바보 취급하는 것에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저의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제가 그 당시에 저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였습니다. 나마저 내가 바보 같아서 당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끝내버리면 저는 제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매우 힘든 싸움이 될 것을 알면서 저는 몇백 장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길고 긴 법적 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솔직히 많은 피해자들이 이미 금전적 피해가 너무 커서 고소 자체에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까지는 하더라도 그 이후 증거 제출을 하고 수십 번의 조사를 받고 운 좋게 기소가 된다고 해도 검찰로 넘어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법정 싸움이 되면 정말 돈과 시간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적 조치 방법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정말 힘든 과정을 보내며 몸으로 부딪혀 경험한 내용들이지만 제가 이렇게 공유함으로써 조금은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겠지요. 저의 손을 잡아주던 그 따뜻했던 손길과 걱정 어린 눈빛, 따뜻한 차 한 잔을
저도 저와 같이 힘든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많이 힘든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